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오늘도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오늘은 우리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민주주의는 한 2500년 전에 고대 아테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답니다. 고대 그리스는 많은 부분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직접 민주정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 민주정치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제군주들이 다스리던 시절에 독보적으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주인이라는 이런 의식은 사실 18세기에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이렇게 이런 거대한 혁명을 통해서 어떤 주권적인 사상이나 우리의 인권이 어떤 군주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군주가 주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순간 천부적으로 주어진다는 이런 천부인권 사상은 정말 시민의식이 성장해야지 갖게 되는 의식이랍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정말 뛰어난 직접 민주정치를 시행해서 그 첫 단초를 열었다는 데서 높은 가치가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이렇게 민주주의를 보면 이제 간접 민주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무 인구도 많고 세상도 복잡하고 그리고 또 대의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고대 그리스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의사 결정을 이제 다 같이 하고 또 이렇게 공직을 서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고대 그리스는 임기가 이제 1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첨에 의해서 뽑습니다. 근데 이제 추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연에 의한 거잖아요. 거의 재임되는 확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정하다고 또 평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뭐든지 함께 했기 때문에 이해도와 만족도가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좀 재미없어라 할 것 같아서 제가 살짝 MSG를 좀 넣어봤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역사에서 민주정치와 가장 맞지 않는 황제가 누구였을까 이제 생각해 봤거든요. 이제 제 생각에 명나라의 전성기 때 그 태종의 영락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명나라의 영락제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고 중국 사람들은 성군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일 중에 자금성을 지으셨는데요. 자금성은 800여 채의 건물과 9,999개의 방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조카를 죽이고 황제의 자리를 찬탈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반란이 두려웠는지 이 자금성 바닥에 특별한 벽돌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올라올지 모를 침입자의 소리를 알아내기 위한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당시 자금성을 지을 때는 그 나무를 하나도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암살자가 나무에 숨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약간 이런 분입니다. 자, 이분이 하신 정치에 밀실 정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기존의 중국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내각 정치라는 거를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요. 황제 자문을 이제 담당하는 이가 총통 관리가 아닌 비서기관으로 이제 황공 강화를 하십니다. 7명의 학사를 중심으로 내각 정치를 하시는데요. 이제 승려라든지 환관이라든지 이런 분을 측근에 두고 이제 밀실 정치를 하시게 됩니다. 중국에도 이제 공식적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수나라 때부터 이제 뭐 삼성 육부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시스템화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들을 좀 약간 무시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이제 육부 조직을 넘어서 이 황제 직속 기구,
이 직속 기구가 실권을 이제 많이 행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식 관료가 아니면서 이제 궁궐에 거주하고 또 황제와 수시로 또 만날 수 있게 하면서 관료들을 감시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공작 정치를 벌이기 위해서 비밀 정보 조직인 동창을 창설하기도 합니다. 절대 군주가 다 독재지만은 영락제의 찬탈, 측근 정치, 밀실 정치, 또 환관과 이민족을 중용하는 이런 정치 형태는 이제 정통 관료들한테는 그 지탄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정치를 좀 음산한 정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관료들의 통제를 덜 받아서 정화의 원정 같은 그런 대담한 정책을 이분이 하시지만은 이제 황제를 돕기 위해 있었던 공적 시스템, 그런 절차들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는 좀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분한테 더 유명한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효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효유는 그 영락제가 그 조카를 죽이잖아요. 그 조카가 검문제였는데요. 그 검문제의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그 검문제의 주변 측근을 전부 죽입니다. 근데 이분 한 분만 이제 살려두신 거예요. 이분은 당시에 굉장히 학문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좀 살려서 자기 정권에 좀 유리하게 쓰려고 그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방효유를 감옥에 가뒀다가 풀어주면서 자기를 위해서 글 하나를 써달라고 이제 영락제가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방효유가 붓을 들어서 씁니다. 연적찬위라고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나라의 도적놈이 제위를 찬탈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영락제가 얼마나 분노했을지,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 사람의 코도 자르고 귀도 자르고 손발도 자릅니다. 그래도 방효유는 십족을 멸한다 해도 역적과 손잡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십족을 멸하고 그 영락제는 그도 분이 안 풀려서 이 방효유의 친구, 방효유의 제자, 방효유의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한 85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영락제가 중국 역사에서는 이제 성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참 저는 성군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약간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절의를 지키신 분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선의 방효유가 좀 저도 살짝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의 방효유는 저는 성산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성산문에 그 한시가 있었어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지금 고등학생들은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백이숙제가 그 은나라의 충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은나라가 주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되는데요. 이 백이숙제가 주나라가 싫어서 이제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사리만 먹고 이제 사는 거를 성산문이가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 자기가 있던 그 시절에 이제 세조가 단종의 그 왕위를 이제 찬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 세조가 준 그 푸성기조차도 먹지 않겠다 이런 그 글이었는데요. 그 단종에 대한 절의를 굉장히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조가 준 어떤 녹봉들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 집에다가 이렇게 쌓아 두셨고 이제 나중에 그 집을 가보니까 먹을 것이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어쨌든 이분이 세조의 그 분노를 사서 세조가 이제 사지를 찢어서 이제 죽게 되는 굉장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하면 또 이분이 떠오릅니다. 미국 대통령,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인데요. 이분이 게티스버그라는 연설이 이제 좀 유명합니다. 국민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거기서 하셨는데요.
이분처럼 그 임팩트 있게 민주주의를 말씀하기가 어렵지 않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이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민주주의가 천명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 보면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공화국이라는 것은 이제 군주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 국민을 위하여 이제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정치입니다. 이제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의 특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여자, 외국인, 노예는 이제 정치에 참여가 불가능했습니다. 고대 민주주의의 이제 한계라고 합니다. 3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추첨을 통하거나 여러 사람이 서로 돌아가면서 공무 수행을 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도 했지만 이 추첨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불만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기가 1년이어서 다 돌아가면서 서로 공무를 수행하고 이 공무의 어려움을 다 서로 이해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테네 인구 구성비를 보면은요, 이제 그 약간의 반반입니다. 노예나 이제 외국인 이렇게 반반이고 시민이 이제 54.5%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이제 그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만 본다면 그 당시 이제 아테네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빼고 나면 한 몇만 정도 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